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유엔 설립 80주년과 함께 해온 한국의 역사를 설명했죠. 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담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과 주요 일정,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중에 3번의 박수를 받으면서 전 세계 정상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주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유엔 총회 연설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브라질 대통령이 첫 번째 연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7번째 연설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분 정도 연설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연설하는 동안에 평화라고 하는 용어를 25번, 민주주의 12번, 한반도 뭐 8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언급된 이제 많은 빈도수가 결국은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3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는데 그게 민주주의가 이제 귀환이 됐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외교 정책의 이제 기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외교 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것이 인류 공영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더 기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권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AI의 책임 있는 이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외교 정책의 기조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남북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3대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재천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3단계 해법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그런 기조 연설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 첫 화두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공식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후에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재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화두로 꺼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작년도 12월 3일 날 이렇게 계엄 사태가 선포되는 것을 친위 구테타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서울 시민들이 이제 들고 나섰는데 네. 거기가 이제 주로 이제 나온 것이 옛날에는 이제 촛불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제 오색 응원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의 것만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것인과 동시에 그 세계의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이때 박수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뭐 대한민국만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위험성이 처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 세계도 민주주의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민국도 공헌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네, 이번 유엔 설립 80주년을 맞는데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의 성취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메시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가 유엔 창설 80주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광복을 한 지도 80주년 되는 해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자체가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1945년도 이후에 1948년도 해방정국을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누가 왔습니까? 유엔 소위 말해서 투표 감시단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는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투표 감시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해 12월 달에는 유엔 총회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투표가 이루어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선포를 해주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엔에 이제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195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16개의 국가들이 전투병을 우리나라에 이제 파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유엔의 깃발 아래 유엔군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그런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유엔의 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1945년도 해방 이후에 5년도 채 안 돼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6.25 전쟁이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소득도 없었잖아요. 여기에 누가 우리한테 구호 물자를 보내줬습니까? 바로 이제 유엔이 구호 물자를 보내주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한테 이런 그 구호 물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줬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1991년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가는 과정 속에서 유엔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유엔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국제기구인지를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또 이 한반도 정책에 대한 메시지에도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네, 상호 체제 존중하자, 흡수 통일 안 하겠다. 또 비핵화에 대한 기조까지 유엔 연설에서도 기존의 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그 첫걸음이 신뢰 회복이다. 예. 그리고 이제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북 원칙, 세 가지 원칙이죠. 이전에도 이제 우리가 8.15 경주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엔이라고 하는 이 총회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더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 우리 흡수 통일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적대행위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상 이 말을 했을 때도 아마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거든요. 네. 두 번째 아주 큰 박수를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전단 날리는 것도 없앴고, 그리고 대북 방송도 중단하고 심지어 대북 확성기 방송 그 장비까지도 다 철거를 했다. 근데 이제 뭐 북한의 호응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어찌됐든 남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의 호응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재명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 영어의 약자를 딴 건데 이 개념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선 뭐 END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ND가 end 끝난다는 거잖아요. 네. 끝난다는 건데 E라고 하는 것은 exchange, 교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normalization, 그러니까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D는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비핵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END, 그냥 얘기하면 end,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END를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모색하고 공동의 그런 성장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관계 정상화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이 다른 국제사회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 그것도 정상화하도록 한국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노멀리제이션을 얘기하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디누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비핵화인데 그 비핵화 원칙은 세 가지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런 겁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이 우리의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이 목표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예. 새로운 어떤 그 방법을 모색해 보자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비핵화를 위한 3단계 해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동결하고 그다음에 축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폐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3단계 해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3단계 해법이 잘 돼서 북한이 비핵화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이렇게 좀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네, END, 냉전을 엔드시킨다, 냉전을 종식시킨다. 그러면서 공동 성장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 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위협적입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그냥 흔히 적이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적, 그러니까 물리적인 적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 물리적인 적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 핵심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사이버 공격과 두 번째는 이제 AI의 피해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버 공격 같은 것은 지금 현재도 우리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SKT, KT, 롯데카드 그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개인정보 다 털리고 경제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어요. 네. 철도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비시킬 수가 있고요. 군사통신망에 만일 이게 침투를 하게 되면 군사작전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AI 같으면 이제 AI를 생성형 AI를 뭐 저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기존에 이제 해킹을 이제 하는 방법을 훨씬 더 정교하게 AI를 이용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AI가 주는 피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안면 인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AI의 입력 데이터를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AI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AI가 제대로 이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대규모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대규모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정보가 다시 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 있는 거고요. 사실상 실제 인물들의 어떤 그 음성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걸 우리 이제 딥페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흔히 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AI의 그 활용을 잘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위협은 정말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곧 이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데요. 여기 주제가 보면은 AI 그리고 국제 평화 안보 이렇게 골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AI에 관련된 그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이제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24일 날 현지 시간이죠.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AI와 국제 평화 및 안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게 회의를 주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AI가 모두의 AI for All이라고 하는 그 기조 아래서 AI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회와 혁신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AI가 안보 위협으로 작용될 때의 어떤 위험성 이런 네. 것들도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결국은 AI 가버넌스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윤리적인 기준, 투명성, 뭐 AI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다자 협력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한 논의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아마 이 회의를 주재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실상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에 있는 경주 에이펙에서 이제 하는 회의에서도 다시 이 AI를 아마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경주 에이펙의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부제는 연결, 혁신, 번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AI와 디지털 혁신이라든지 AI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문제와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이제 AI 문제도 사실상 컴퓨터도 양극한 문제가 있지만 AI도 이걸 잘 활용하는 국가, 아주 높이 발전된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잖아요. 그 양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가 이런 구상들이 아마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기조연설에 나섰는데 자신이 7개 전쟁을 끝냈다. 특히 UN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독서를 퍼부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한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한 거하고 너무 대비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한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역사가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유엔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의 무능화를 이제 질타를 하고 네. 오히려 자신이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자신한테 고맙다는 얘기조차도 안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부자가 되고 있는지만 역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국가로 이제 인정해 주는 그런 나라들이 G7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하마스의 만행을 갖다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유엔과 또는 국제 사회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기극이라고 다시 규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은 강력한 제재 조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유럽 나라들도 러시아에 석유나 가스 이거 더 이상 수입하지 말아라. 러시아 경제는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대러 경제 제재 더 가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러시아에 대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비판을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엔 연설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여기에 네. 북한 관련 언급은 전혀 없더라고요. 네. 북미 대화 염두에 둔 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북미 대화에 대한 어떤 비핵화 문제라기보다는 북한하고 같이 한번 이제 올해 중으로 만나겠다라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얘기는 이제 뭐 일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은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났습니다. 이제 에이펙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예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근로자 비자 문제 그리고 관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에이펙에서 이런 의제들도 관련해서 함께 논의가 되겠죠? 예, 뭐 논의는 되겠지만요. 그 상하원 의원단 4명 만났을 때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E4 비자라고 하는 거죠. 한국 동반자법이 2012년도에 의회에 개정이 됐다가 다시 이제 철회됐다가 다시 개정이 됐다가 이런 것을 몇 번 반복해가지고 지금 개정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하는 한국인만을 위한 그런 비자법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문 인력이 구금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한 거죠. 사실상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이 지금 계속해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마무리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주 의제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맹의 현대화 문제 이 문제도 논의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논의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